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핑 한국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외교만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주제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관 출신인데 지금 한국의 조사파 짜발들을 보면은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외교만 잘하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절대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막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참사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의 와중에 그나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경제력이 그렇게 뛰어난 나라도 아닌데 엄청난 양의 물자라든가 탄약, 무기 이런 걸 갖다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거의 대부분의 무기가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우크라이나에서 압력하는 폴란드 군인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형식적으로는 이제 폴란드 군인들이 휴가를 얻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작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주요한 미국 소식통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영토들을 강탈할 때 그때 러시아 군인들이 막 들어왔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엄청난 비난을 했더니 푸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건 내가 보낸 군대 아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옷을 벗고 휴가 얻어서 우크라이나 가서 자기가 사제로 옷을 사입고 전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요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는 똑같은 짓을 러시아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마라 이거죠. 우크라이나군 일부도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공대처럼 지금 압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 이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외교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초 발단은 폴란드 대통령 보좌관이 지난번 영국 월레스 국방장관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 공여를 하는데, 자금 지원도 하고 무기 공여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고마울 줄 모른다, 그럴 리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런 발언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대단히 화가 났죠. 우리가 언제 감사하다는 표시 안 했더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폴란드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이 초치했다는 말은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외교부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의하고 이러는 건데, 그게 또 발끈해가지고 이제 폴란드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서 또 역으로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특단의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폴란드 자국 대사를 소환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이제 최대한의 어떤 그 항의 표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하고 우리가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로 이제 한참 갈등을 고조시켰을 때, 그때 우리가 동경에 있는 한국 대사를 이제 한국으로 소환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것도 이제 외교적으로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최대 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런 사소한 일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봉합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 발언을 한 폴란드 대통령 보좌관, 그게 지 입으로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시켰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무기 공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조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있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노정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적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폴란드가 왜 이런 입장을 취했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곡물 수출 사태 때문에 그러는데, 그간에 우크라이나 곡물이 폴란드라든가 그 동구권 국가에 엄청나게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의 이제 농민들이 자기들이 생산해가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과다 공급이 일어나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폴란드의 이제 이익에는 좀 반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곡물 문제 때문에 좀 불거진 게 아닌가, 그렇게 내다보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대통령 보좌관이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폴란드 대통령 보좌관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당연한데 그거는 폴란드의 국익을 위한 한에서만 하겠다. 근데 이런 말도 마치 멋있는 말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우방 국가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게 인내심을 잃어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교 일선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 일반적인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는 월등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내라든가 그 다음에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장착하고 있어야 될 그런 계층에도 불구하고 일선 외교선상에서 이런 원색적인 이야기를 한다? 뭐 뻔한 얘기죠.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국익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남의 나라를 돕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불평을 갖다가 감추지 않는다. 이것도 보면은 과연 이 문명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떤 그 최고도에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지금 현 세기에 이런 어떤 무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단을 금치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폴란드 뭐 농민 곡물 문제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으나 그런 게 약간의 이제 배제된 게 아닌가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이제 민감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서 지금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그대로 이제 표지가 하얀데 이게 2018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나온 국방백서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한 위기감을 고조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이제 평화 수호 국가, 전수 방위를 이제 주축을 하는 국가로서 남의 나라에 무기를 판다든가, 남의 나라에 분쟁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극력히 해왔습니다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도 지금 75% 정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국방백서 내용을 보면은 일단 뭐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 국가, 일본이 바라보는 주변 국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는 지금 가장 안보상의 최대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위협, threat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 일본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과거와 같은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아마 지금 최대한의 이제 전략적 도전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냥 잠재된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게 요 문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예측 불허의 가장 임박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쏜다라면 언제 이제 1차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사일 공격을 한다라면 중국, 러시아보다는 북한이 먼저일 거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가장 지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일본이 평가하는 바 그렇습니다. 일본이 분석하는 바 현재 북한은 20개의 핵 탄두를 가지고 있다. 아마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뭐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이 몇 개 핵 탄두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스웨덴은 뭐 평화연구소 이런 데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10개, 11개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관측.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막 100개 이상이 된다. 대표님도 100개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에 핵실험하고 나서 10 몇 년입니까? 거의 뭐 17년 동안 주구장창 핵무기 개발만 해왔기 때문에 뭐 핵탄두의 소형화라든가 그런 건 이미 아마 달성했을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건대 2018년만 하더라도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나온 백서는 아마 분명히 했을 거다. 다른 거 다 놔두고 미사일하고 핵만 저렇게 개발하는데 그건 못했겠냐.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발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관측하는 바에 따르면 45발에서 55발까지의 핵탄두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결부돼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질문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망한다. 또는 이제 외적의 침을 받아서 어디론가 도피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당신들은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근데 나라를 딱 정했습니다. 요 주변 국가,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여기서 어디로 도망갈래? 라고 했더니 상당히 좀 재미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47%가 46%가 47%가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건 2위가 러시아입니다. 중국, 북한보다는 좀 러시아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러시아로 도망가겠다는 사람이 41%입니다. 무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6%.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과 저렇게 깊은 경제 교류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경우에 중국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한 1%입니다. 이건 당연한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래도 일본 애들이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1%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재미난 현상이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그 조사를, 여론조사를 한국에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국이 망한다. 어딘가 도망가야 되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어디로 갈래? 제가 단언컨대 주사파 새끼들도 다 일본으로 간다고 그럴 겁니다. 걔들 거의 못 삽니다. 민노총에 1년에 연봉이 8천만 원, 1억 되는 애들이 중국 가서 북한 가서 얼마 받겠어요? 안 되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 단물을 다 빠는 놈들이 자기들이 이제 호식하고 있는 그런 시절에는 뭐 사회주의 나발은 이딴 걸 갖다 떠들면서 궁극의 경우에는 다 그들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로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북한 핵의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가 핵 위협에 놓여 있다라는 문제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과거에 전혀 없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는 핵 보유 국가입니다. 핵 탄두수로 하면 세계 최대죠. 미국보다 많죠. 그러면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인데 상임 이사국인데 이 나라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방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 여차저차 하면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협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과거에 공포의 핵 균형이 있었던 냉전시대, 미소 대결 구도, 그때는 중국은 핵무기가 있었습니다만 워낙 이제 양이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죠. 하지만 그때도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서로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핵 무기를 사용하는 무력 행사를 할 경우에 우리는 1차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 2차 보복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터 블로를 날리는. 근데 그게 외교 선상에서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험담을 하거나 입신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성을 지킨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핵을 많이 보유했던 미국과 소련이 그나마 파국으로는 치닫지 않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핵의 공포로부터 지구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러시아가 오히려 옛날에 구소련보다도 더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십시오. 유엔. 옛날에 나치 독일하고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할 때, 그냥 지금 국제연합 말고 옛날에 1920, 30년대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죠. 이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이런 강성 국가들이 이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렸다. 국제법을 위반한다 할 경우에 국제연맹이 아무 짓도 못했거든요. 지금만 보십시오.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도 유엔 회원 국가입니다. 같은 유엔 회원 국가들끼리 저런 식으로 일방적인 침략 행위를 했는데 유엔은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유엔은 전 세계 200개 국가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구거든요. 근데 궁극의 목적에 있어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유엔 기구가 막상 거기에 수장 국가가 저런 난리를 법석을 떠는데도 하나의 제재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엔 해체시켜야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다, 전쟁이 진다 할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핵 보유 국가가 비핵 보유 국가를 침탈해서 그걸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미국이나 서방이나 이런 나라 아무도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자기가 중국과 러시아와 전투를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우방이 미국이나 나토 그런 서방 국가들을 갖다 따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못한다? 트럼프 같은 놈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옛날에 1950, 60년대 공포의 균형보다도 더 못한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진다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핵을 보유하려 들겠죠. 그때는 무슨 핵 비확산 시스템이라는 게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 아무도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앞으로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언제 우리를 침략할지 모른다. 그런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 그거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너무나 쉽게 그런 어떤 그 외교상 안보상의 어떤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쉽게 방기한다는 겁니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지난번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중국에 쪼르륵 쫓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산불 선을 하고 왔죠. 미국이 전술 핵무기 도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 동맹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자, 이쯤 되면은 그때
뭐 국민의힘당인지 뭐 다른 이름으로 된 뭐 야당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손을 놔야 됩니다. 국회 등원하지 않겠다. 어디 적국한테 저런 식으로 머리를 대가리 숙이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저딴 식의 항복 문서를 갖다 제출하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은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놈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멍청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땀을 싸울 이유가 있는가? 혁명 20일이. 그런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구할 가치가 있는가?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지킬 의지가 없는 국민처럼 보이거든요. 대만이나 한국이 외적의 침을 받았을 때 우크라이나처럼 싸울 수 있을까요? 왜 불가능하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 문재인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의 문재인 때 산불선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이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할 때 우리는 알 바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을 시사했던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제 최고 통수권자나 그 다음에 안보나 외교상 국방에 있어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소수의 몇 안 된 사람들이 속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느슨하나마 그런 연결고리가 발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놈의 한국 같은 나라하고 미국하고 해봐. 미일 동맹 관계였죠. 저 끼어가지고 삼각동맹 하는데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비밀 자료가 유출될 거라는 거죠. 일본에서 한국으로. 사실은 지금 일본과 한국 간에 아무런 군사동맹에 뭐 건덕지가 없습니다만 기껏해 지소미아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좀 더 삼각동맹 또는 이제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그 전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들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주요 정보들이 한국에 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게 북한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른 시간 내에 이 삼국 동맹을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 쉽지가 않은 거죠. 중국 눈치 본다고 여전히 뻘쭘한 자세로 서 있는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한국을 여간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일본과 그런 문제가 없다가 국내적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독도 가서 표를 회복해 보겠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표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얍삽한 깨를 쓰기 때문에 그때 일본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어떤 신뢰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똑같이 만든다면은 다음 정권에 누가 잡든 간에 한국의 경우에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우려가 큽니다. 자,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결과가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일본의 국방백서 이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방송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찝찝 깨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